그날 밤 나는 지옥문 앞까지 갔다 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두운 방 안 아름다운 여인이 하얀 속옷깃을 살짝 여미며 선비에게 다가옵니다. 선비님 오늘 밤만큼은 저를 외롭게 하지 마세요. 그녀의 붉은 입술이 천천히 벌어집니다. 선비의 손이 떨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인의 눈동자가 섬뜩하게 변하는데 과연 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선비는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박문수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28의 나이, 그는 벌써 세 번째 과거 시험에 떨어진 참이었습니다. 가난한 양반 집안의 외아들이었던 그는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아들의 낙방 소식에 안타까워하셨지만 박문수는 큰 소리로 다음에는 반드시 합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점점 가난해져 가고 이제 팔 땅마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박문수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양 북촌에 사는 김진사 댁 며느리가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는데 학식 있는 선비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유지를 이어 학문을 정리할 사람을 구한다더군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대가였습니다. 일을 마치면 거금의 사례를 주고 과거 공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주며 심지어 한양 생활까지 책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였지요. 박문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간단한 짐을 꾸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는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사흘을 걸어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박문수는 북촌의 김진사 댁을 찾아갔습니다. 높은 담장과 기와집이 줄지어 선 부촌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60이 넘어 보이는 늙은 하인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박문수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하인은 그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염려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인은 박문수를 안으로 안내하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젊은 선비로구나. 박문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하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저택인데도 사람의 인기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인 한두 명만 보였을 뿐 다른 식구들은 보이지 않았지요. 하인이 박문수를 사랑채에 남겨두고 나가려 할 때 박문수는 집안 사정을 물었습니다. 하인은 얼굴이 어두워지며 주인 어른이 돌아가신 후로 식구들이 모두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마님과 자신 그리고 부엌일 돕는 하인 하나만 남았다고 했지요. 그리고 하인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박문수가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인지 물었지만 하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박문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그 생각도 잊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생전 처음 보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사랑채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은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으며 자신을 이 집의 며느리 윤씨라고 소개했습니다. 나이는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박문수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달빛처럼 하얀 피부, 버드나무 가지처럼 가늘고 긴 눈매, 앵두처럼 붉은 입술.
그는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맑은 샘물처럼 청아했습니다. 윤 씨는 박문수를 맞으며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었지요. 남편은 3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평생 학문 연구에 힘썼지만 미처 정리하지 못한 서책들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는 그 방대한 학문을 감당할 수 없어 학식 있는 선비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공손히 도와드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윤 씨는 일은 사랑채에서 하면 되고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한 달에 은자 10량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별도로 사례도 하겠다고 덧붙였지요. 박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에 은자 10량이라니 보통 선비가 1년을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윤 씨는 대신 일은 성실히 해달라고 당부했고 박문수는 명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문수는 김진사 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박문수는 사랑채에서 고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양의 책이었습니다. 경서, 사서, 의학서, 천문서까지 온갖 분야의 책들이 가득했지요. 이 정도 장서라면 김진사가 보통 학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윤 씨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아침에 만난 그 늙은 하인이 날라다 주었고 윤 씨는 해가 진 후에야 가끔 사랑채를 찾아왔습니다. 첫날 저녁 하인이 저녁상을 들고 왔습니다. 박문수가 고맙다고 인사하자 하인이 돌아가려 했습니다. 박문수는 하인을 불러 세우고 마님은 낮에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하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님은 몸이 약해서 낮에는 주로 안방에서 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밤에 마님이 찾아오시더라도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지만 하인의 말투는 묘하게 간절했습니다. 하인은 다시 주위를 살피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거든 자신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사랑채 옆 행랑채에서 자고 있으니 크게 부르면 들을 것이라고요. 박문수가 이상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하인은 대답 대신 한숨만 쉬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린 후 윤 씨가 사랑채를 찾아왔습니다. 일은 잘 되어 가느냐고 물었고 박문수는 순조롭다고 대답했습니다. 윤 씨는 잠시 박문수를 바라보다가 일어서며 편히 쉬라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문수는 성실히 일했고 윤 씨는 저녁마다 찾아와 일의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윤 씨의 방문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해질 무렵에 왔다가 나중에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나타났지요. 그리고 윤 씨의 옷차림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단정한 소복 대신 점점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박문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에만 충실할 뿐이었지요. 한편 늙은 하인은 매일 식사를 날라올 때마다 박문수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밤에 잘 주무시냐고 물었고 박문수가 잘 잔다고 대답하면 안도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문수가 책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안채 쪽을 보니 늙은 하인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간절히 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문수는 궁금했지만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도 윤 씨는 사랑채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었지요. 박문수가 놀라 이 밤중에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윤 씨는 잠이 오지 않아 선비와 이야기나 나누려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우아하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녀의 모습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윤 씨는 창밖을 보며 오늘 달이 참 밝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박문수에게 고향에 계신 분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적인 질문에 박문수는 당황했지만 아직 장가를 들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윤 씨는 학문에만 힘쓰느라 홍기를 놓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문수는 그렇다기보다는 집안이 가난해서 혼인할 형편이 못 되었다고 대답했지요. 윤 씨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자신도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롭고 쓸쓸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이나 되었는데 밤이면 적막함이 견딜 수가 없다고요. 박문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홀로 된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려니 세상 사람들의 눈총도 두렵고 밤마다 외로움에 눈물만 흘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 씨는 박문수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혹시 홀로 된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박문수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은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요. 윤 씨는 실망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서며 늦었으니 이만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가 방을 나가자 박문수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도 윤 씨의 방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박문수의 손을 잡기도 했고 또 어느 날 밤에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기도 했습니다. 박문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이 달콤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반으로서의 도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늙은 하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박문수를 찾아왔습니다. 밤에 마님이 오셨느냐고 물었고 박문수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무슨 특별한 일은 없었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문수가 그저 이야기만 나누었다고 하자 하인은 다행이라며 부디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문수가 다그쳐 묻자 하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가 위험에 처하면 그때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지요. 하인은 박문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마님의 말씀에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아무리 달콤한 말이라도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거절하라고 했습니다. 박문수만큼은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박문수는 하인의 간절한 눈빛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알겠다고 약속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물러갔습니다. 그날 밤 박문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체 이 집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윤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박문수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날 밤도 윤 씨는
사랑채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달리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금비녀를 꽂고 얼굴에는 화장을 했습니다. 박문수가 오늘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윤 씨는 박문수 곁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은은한 향기가 풍겼습니다. 윤 씨는 고백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박문수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요. 박문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윤 씨는 자신도 이것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어찌할 수가 없다고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 씨는 3년 동안 홀로 지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빈 방에 혼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박문수가 진정하라고 말했지만 윤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비도 자신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그동안 선비의 눈빛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문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박문수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여인이 정말 아름답고 부유하다고 속삭였습니다. 만약 이 여인과 함께한다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것이 옳지 못한 일이라고 외쳤습니다. 남의 아내였던 여인과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요. 윤 씨가 박문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 밤만은 자신을 외롭게 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만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남자로서의 욕망이 이성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윤 씨를 껴안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창문 밖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깍, 깍. 그 소리에 박문수는 화들짝 놀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윤 씨를 밀어냈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럴 수가 없다고. 부인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양반의 도리를 저버릴 수 없다고요. 윤 씨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러냐고요. 윤 씨는 일어서며 문 앞에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또 다른 제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문수가 또 다른 제안이 무엇이냐고 묻자 윤 씨는 눈빛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혼인입니다. 박문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윤 씨는 자신과 정식으로 혼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미 남편을 잃은 몸이지만 재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요. 윤 씨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 큰 집과 재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문수가 자신과 혼인한다면 더 이상 가난 걱정 없이 과거 공부에만 힘쓸 수 있다고요. 게다가 자신은 박문수를 진심으로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부부가 되어 평생을 함께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박문수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아름다운 아내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과거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 박문수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걱정하자 윤 씨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윤 씨가 다시 박문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청을 들어달라고 사흘만 시간을 주겠으니 사흘 후에 대답을 해달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윤 씨는 방을 나갔습니다. 박문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잘 거절한 것일까 아니면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박문수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박문수가 일어나 세수를 하려는데 늙은 하인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잠깐 말씀을 나누자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된다고요. 하인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박문수는 하인을 따라 뒷마당 구석진 곳으로 갔습니다. 하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요. 박문수가 그것을 어찌 아느냐고 반문하자 하인은 새벽에 마님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였다고요. 하인이 물었습니다. 혹시 마님의 제안을 거절했느냐고요. 박문수가 깜짝 놀라 그것을 어찌 아느냐고 묻자 하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역시 그렇다며 큰일 났다고 했습니다. 박문수가 다급하게 무슨 큰일이냐고 이제 솔직히 말해달라고 다그쳤습니다. 하인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박문수가 이 집에 온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문수 전에도 3명의 선비가 이 집에 왔었다고 모두 박문수와 같은 조건으로 왔다고요. 박문수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선비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두 사라졌다고. 첫 번째 선비는 보름을 버텼고 두 번째 선비는 열흘, 세 번째 선비는 단 사흘 만에 사라졌다고요. 박문수가 사흘 만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묻자 하인은 큰 충격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마님과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 아침 시체로 발견되었다고요. 박문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시체는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고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피 한 방울 남아있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그 선비들 모두 처음에는 마님의 제안을 거절했다가 나중에 결국 받아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인이 박문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떠나라고.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박문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박문수가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갑자기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망설이자 하인이 박문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일이 무슨 소용이냐고,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외쳤습니다. 하인은 제발 부탁한다며 지금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신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이 집에는 무언가 사악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문수가 사악한 것이 대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인은 자신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마님이 예전의 그분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 도련님이 돌아가셨을 때부터 마님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밤에만 나타난다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요.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그날 아침이면 집 주변에 죽은 동물들이 발견되곤 한다고 했습니다. 피가 모두 빠진 채로요. 박문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윤 씨가 하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섬뜩했습니다. 하인이 벌벌 떨었습니다. 윤 씨는 늙은이가 쓸데없는 말을 했다며 박문수에게 혹시 이 늙은이가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박문수가 재빨리 별 말씀이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윤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어쩐지 섬뜩해 보였습니다. 늙은이는 물러가 있으라고 하고 박문수에게는 식사 준비가 되었으니 안으로 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박문수는 윤 씨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늙은 하인이 고개를 저으며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대체 이 집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그리고 윤 씨 부인은 정말 사람이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밤 박문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명의 선비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것. 박문수는 짐을 꾸려 도망갈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밤 12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스르륵 열리며 윤 씨가 들어왔습니다. 촛불을 들고 들어온 그녀는 오늘 더욱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이 시각에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윤 씨는 박문수 앞에 앉으며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흘이 지났다고 자신의 제안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 하나만 말해달라고요. 박문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부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순간 윤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냐고, 자신이 부족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박문수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자 윤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저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박문수가 진정하라고 말했지만 윤 씨는 어떻게 진정하냐며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윤 씨가 박문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힘이 어찌나 센지 박문수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돌이니 뭐니 하면서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다 넘어오더군요. 박문수가 윤 씨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경악했습니다. 윤 씨의 눈이 노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소리쳤습니다. 부인은 대체 무엇이냐고요? 윤 씨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알아차렸냐고 후후후 웃었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진 것처럼 들렸습니다. 박문수가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윤 씨는 맞다고,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윤 씨의 몸에서 섬뜩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윤 씨가 서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원래 이 집 며느리 윤 씨였다고,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죽던 날 함께 죽었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귀신이냐고 박문수가 묻자 윤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원한에 사무친 귀신이라고요. 윤 씨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죽었지만 자신은 남편을 따라 목을 메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에 미련이 남아 저승에 가지 못했다고요. 처음에는 그저 이 집을 떠돌며 슬퍼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가 생겼다고요. 박문수가 무슨 분노냐고 물었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기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그것도 모르고 자신은 남편을 따라 목숨을 끊었다고요. 그래서 복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남자들에게요. 자신을 배신한 남편처럼 욕망에 눈이 먼 남자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기로 했다고요. 윤 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신은 선비들을 유혹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넘어오더라고요. 재물과 미색 앞에서 양반의 도리 따위는 금방 무너지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룻밤을 보낸 후
그들의 기운을 모두 빨아먹어 죽였다고 합니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요. 박문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윤 씨가 박문수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2번이나 자신의 유혹을 거절했다고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혼인 제안을요. 하지만 박문수는 또다시 거절했지요. 박문수가 그렇다면 이제 자신을 죽일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윤 씨의 손톱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선비들처럼 죽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특별하니까 고통 없이 죽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윤 씨가 박문수의 목에 손을 가져다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님, 안 됩니다.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상한 부적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 씨가 분노하며 하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감히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하인이 부적을 휘두르자 윤 씨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으악, 이 늙은이가. 하인이 박문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도망치라고요. 박문수는 주저없이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윤 씨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문수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대문을 나서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김진사 댁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윤 씨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늙은 하인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마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문수는 인근 절을 찾아갔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주지 스님에게 어젯밤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했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집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3년 전 그 집 며느리가 남편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들었다고, 그런데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스님이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착하고 어진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기생과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했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병으로 죽자 남편을 따라 죽었다고 합니다. 박문수가 하지만 왜 원한에 사무친 귀신이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스님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때문이라고요. 남편을 사랑했지만 배신당했고 남편을 따라 죽었지만 그것조차 무의미했다는 분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유혹해 죽이며 복수하게 된 것이라고, 자신을 배신한 남편처럼 욕망에 빠진 남자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님이 박문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문수는 욕망을 이겨내셨기에 살아남은 것이라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지켰다고요. 그리고 그 늙은 하인 역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박문수를 구하려 했으니까요. 박문수가 하인은 돌아가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분은 원한에 사무친 귀신을 저승으로 보내고 자신도 편히 떠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문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 자기 때문이라고요. 스님이 박문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문수 잘못이 아니라고, 오히려 박문수 덕분에 그 귀신이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되었다고 위로했습니다. 스님은 이제 돌아가라고, 그리고 이 일을 교훈 삼아 더욱 올바르게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욕망을 이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비의 길이라고요. 박문수는 절을 나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반가워하셨지만 박문수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으셨지만 박문수는 그저 조금 피곤할 뿐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한양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문수는 달라졌습니다. 더욱 겸손해졌고 더욱 학문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마침내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박문수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특히 홀로 된 여인들과 고아들을 보살피는 일에 앞장섰지요. 어느 날 동료 관리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홀로 된 여인들을 돌보는데 힘쓰느냐고요? 박문수가 대답했습니다. 홀로 된 여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라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외로움과 분노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문수는 평생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재물의 유혹에도 여색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의 이름은 후세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박문수가 늙어 관직에서 물러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옛날 일이 떠올라 한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북촌의 그 집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불탄 자리에 풀만 무성했습니다. 박문수는 그곳에서 잠시 서서 묵념했습니다. 윤씨 부인, 그리고 늙은 하인 어르신, 이제는 편히 쉬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문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배운 것은 참으로 컸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욕망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올바른 길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배웠다고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박문수는 이제 자신도 곧 이승을 떠날 것이지만 후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바르게 살았으니까요. 박문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박문수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나리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었다고, 평생을 깨끗하게 사셨다고,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박문수를 기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문수는 2번의 큰 유혹을 받았습니다. 미색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올바른 길을 지켰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비록 외로웠지만 양반으로서의 올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수많은 유혹에 직면합니다.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 그리고 욕망의 유혹.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순간의 쾌락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올바른 길을 택할 것인가. 박문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결국에는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배신과 억울함은 사람을 괴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 씨는 원래 착한 여인이었지만 남편의 배신과 억울한 죽음이 그녀를 원한에 사무친 귀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신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배신당했을 때도 원한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일에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탐욕과 욕망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올바른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이자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